네, 안녕하세요. 서쪽 하늘입니다. 일단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마음이 그래도 조금 편하고요. 실은 좀 신경 많이 썼어요. 이게 뭐라고 엄청 신경 많이 썼는데, 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내가 이거 발표할 자격이 되나? 신앙송을 좀 많이 넣긴 넣는데 너무 많이 넣나? 시간이 너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어, 근데 일단은 발표해 보겠습니다. 나의 글쓰기 여정은 지극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어줍지 않은 자랑만 늘어놓은 것도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부디 낭비하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 말처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 우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제 글쓰기의 시작은 책입니다. 어린 시절 동화책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인지 요즘 동화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양장본에 두꺼운 세계 명작 소설 전집을 사주셨습니다. 사파는커녕 글자가 세로로 꽉 차게 쓰여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고 거친 파도를 만나고 영국의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 책인지 알 수 없는 파우스트도 읽었는데 강렬한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이 흔치 않아서였는지 보이기만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냥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과제로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베낀 글을 옮겨 적었기에 저는 직접 써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첫 시는 이렇게 중학생 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문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참 오래됐죠. 자연의 섭리. 어느덧 가을도 미련 없이 막을 내린 이 밤. 괜스레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을 메꾸면 무슨 까닭일까. 미련 없이 떠난 가을을 탓하여 무엇하리. 자연의 섭리. 사람이 어찌 자연의 섭리를 막으리오. 다만 눈 내릴 겨울을 기다리라. 한 소녀로부터. 부끄럽네요. 다음은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데 일명 뺑뺑이, 즉 추첨으로 입학한 아름다운 캠퍼스의 고등학교는 제 글쓰기의 시발점이 됩니다. 교정의 수많은 꽃은 우리들을 꿈꾸게 하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TV 드라마 속 주인공은 글이 잘 안 써져서 원고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 모습이 부럽고 멋져 보였던 저는 특별활동으로 문예부에 들어갔습니다. 문예부에서 배운 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학생 때처럼 또 한 편의 시를 완성합니다. 시는 교정의 등나무길에 전시됐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각각 시를 한 편씩 썼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써낸 게 어딘가 싶습니다. 시는 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창밖 빌딩을 보며 썼습니다. 그때부터 전원 생활을 그리워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들 돈으로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엄마가 돈을 안 주셔가지고 뭐 상장 하나를 빼고 액자에다가 이걸 넣어갖고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이제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잘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허공. 저기 잿빛 하늘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허공. 그렇다. 나의 시야에 비친 건 회색빛 허공뿐. 내 마음 더욱이 안타깝게 하는 회색빛 허공. 눈을 쳐들어 창밖을 보아도 사방을 두리번거려도 나의 마음 안타깝게 찢기게 하는 저 숲. 빌딩 속 죽음의 숲.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회색빛이 되어가는 인간 때문에 나 홀로 외로워진다. 아, 많이 이상하네요. 한 번은 노트를 펼치고 소설을 써본다고 끄적거렸습니다. 쓴 걸 읽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얘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설을 써야지 내 얘기를 쓰면 어떡하지? 그땐 몰랐습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소설을 쓴다는 것. 100% 상상을 쓰는 게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상상한 이야기를 더군다나 너무나도 긴 글을 지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소설가는 내 길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대학은 국문학과에 지원했지만 떨어진 후 아버지가 가라는 간호대학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간호대학을 다니면서는 한 편의 글도 쓰지 못했습니다. 공부나 할 것이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방황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간호사라는 직업은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철없는 남편을 만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각종 신문에 투고를 했습니다. 잡지에 이름을 바꿔가며 글을 보내 아이들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그때부터 글을 써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문학과를 나왔다면 뭘 해서 먹고 살았을까? 유명한 작가가 될 확률은 낮았을 테니까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온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러 오던 할아버지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를 아시려나 싶었지만 그냥 드렸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 아드님과 함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버님마저 돌아가신 후 아들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벽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부모님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야? 아침나절이면 어김없이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서 복도 끝에 모습을 보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마주보고 앉아선 잘 있었어? 얼굴을 바짝 들이미신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물음. 내가 누구야? 몸조차 가누기 힘든 당신의 여자는 흔들흔들 두리번 눈조차 맞추지 못하고 어느 날엔 기어코 할아버지 답을 하는 날엔 좋아서 허허 웃으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어서면 어느새 나의 귀는 할머니의 대답이 신경이 곤두선다. 며칠째 영 말을 못하고 휘적휘적 허공으로 눈빛을 날리는 할머니. 오늘은 성과 없이 돌아서며 할아버지가 말한다. 잘 있어. 안녕 해봐 안녕. 병실을 나서며 허허 그 말을 못해. 혼잣말 하시는 할아버지의 어깨 위로 바람 한 점이 휘 지나간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분이 등단을 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나랑은 먼 이야기였고 큰 돈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 번 권유하기에 돈이 들지 않는다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책값 정도만 들었습니다. 권유한 분이 심사평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다 좋게 써주는 거겠죠 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시보다 더 감동적인 심사평을 읽어보겠습니다. 님의 시는 따뜻하고 인간의 고운 냄새가 난다. 시는 봄볕처럼 따스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킨다. 시에서 인간의 고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독자들은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의 삶들을 긍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허선희님의 시는 귀하게 읽힌다. 할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동화적으로 읊고 있다. 시적 장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시이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시이다. 구로동 풍경과 새벽 스케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건강하다. 시는 이처럼 건강한 것을 쓰는 것이다.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님의 시를 기대한다. 정진하기 바란다. 그 중에 한 편, 구로동 풍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로동 풍경. 여름날 늦도록 노는 소리가 왁자하니 울려 퍼진다. 아장아장 걸음마부터 뻥충한 사내아이까지 넓지 않은 골목길엔 아이들로 들어차고 가난하지만 그늘진 동네가 아닌 것은 희망이라는 싹이 구석구석 자라고 있음 때문이리라. 준비, 땅, 머리카락까지 흠뻑 젖도록 뛰고 또 뛰는 아이들. 땅거미 질 무렵이면 피곤해 지친 엄마들이 골목으로 들어서고 아이들은 엄마 하며 냅다 뛰어 보고픈 엄마 품에 안긴다. 잘 놀았어? 풀기 없지만 다정스런 목소리에선 절망 대신 향기가 솔솔 날린다. 요양병원 직장에서 슬로건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1등을 하고 싶었고 1등을 했습니다. 당시 5만 원권이 막 나온 순간이었는데 5만 원권 6장 30만 원과
소노펠리체 1박 숙박권, 리조트 숙박 시 병원카드 10만 원 사용, 이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낸 슬로건은 소중한 당신의 하루하루 사랑으로 같이 가겠습니다입니다. 1등을 할 만한 글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나를 완성하는 마음여행이라는 주제로 28일간 글을 썼고 완성해서 PDF 파일을 받았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며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글 속에 등장한 바램을 대부분 이루었습니다. 우연도 물론 있었겠지만 마음에 품고 있어서 이룬 거라 믿습니다. 17년 근무한 요양병원을 2018년 말 퇴직했습니다. 2019년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며 많은 걸 배웠고 소소하지만 나에겐 행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냈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책이거든요. 사진 이렇게 넣어가지고 글도 쓰고 저는 제주도에 딸이랑 여행 갔던 거를 씁니다. 당시 만든 오디오북은 유튜브로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책울림 독서대회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배우던 걸 멈췄습니다. 2021년 남편이 폐암 사기 진단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내글빛에 뛰어들어 의욕적으로 글을 쓰던 순간입니다. 일가삼님에게만 말하고 단톡방에서 무작정 나갔습니다. 싫어하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1년 반쯤 지났을까요? 마지막을 향해 사그라져가는 남편을 간병하며 많이 지쳐갔습니다. 남편이 아닌 내 삶을 우선 지탱해야 했습니다. 다시 내글빛을 시작했습니다. 내글빛 님들에게 의지하며 버텼고 남편을 다 함께 잘 보내줬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글을 배웠습니다. 주로 청소년 소설을 쓰는 문부일 선생님께서는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장문보다는 단문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쓴 글에 20%만 남기고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글을 쓰는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임훈남 작가님은 용인의 시골 책방 생각을 담는 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기억에 남는 건 첫 수업입니다. 하루 일과를 감정과 생각을 빼고 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왜 쓰라고 하나 싶었는데 글 쓰는데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이 읽고 쓰다 보면 궁금한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 글의 문제점들을 구석구석 찾아내 주셨습니다. 시로 등단 후 작년에 처음 시로 장려상을 받았을 땐 기뻤습니다. 올해도 보냈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려상 받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력으로 만들어줬거든요. 밤마다 옷을 벗는다. 87 나는 밤마다 옷을 벗는다. 입혀주면 벗고 입혀주면 벗고 어둠 속에서 벗고 또 벗는다. 아침이면 젊은 색시가 묻는다. 할머니 왜 그렇게 옷을 벗으셨어요? 나는 대답한다. 그랬어? 노만 걸려서 그런 거지. 하루는 색시가 물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다 고작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그게 아직 그걸 모르겠어. 결국 그것도 모르고 가는군. 멀리서 욕심 먹은 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가슴에 담고만 살아와서 답답해서 저렇게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랬던가 모르겠다. 오늘 아침엔 색시에게 뺨을 때려달라고 부탁했다. 정신을 차리고 싶다. 정신을. 밤이 되면 어김없이 또 옷을 벗겠지. 내 볼을 감싸는 색시 손이 따뜻하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주름진 웃음을 겨우 보내줬다. 저는 지금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제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춘문예에 당선된 제 친구도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러웠고 시기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걸 이루지는 못했지만 줄곧 글과 함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다정한 글이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이젠 공모전에 당선되지 않아도 예전만큼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당연하고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공모전에는 여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